지금 워싱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발언, 진짜 목표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키워드 분석 결과 중국 32번, 한국 47번, 삭제된 영상 1편, 그리고 백악관 긴급회의.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의 72시간이 동아시아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일본과 그 주변국들을 떨게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새벽 2시 제 사무실은 저 혼자만 깨어 있었습니다. 케일라 하퍼,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핵 확산 리스크 평가관. 제 일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위험해지기 전에 그 징조를 숫자로 먼저 읽어내는 거죠. 사람들은 뉴스 속 큰 소리에 놀라지만 저는 조용히 움직이는 데이터에 더 집중합니다. 위기는 늘 말보다 숫자가 먼저 알려주거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모니터 세대 중 가운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 경고등 하나가 켜졌어요. 동아시아 긴장 지수였습니다. 평소엔 50에서 60 사이를 오가는데 지금은 82를 찍고 있더군요. 심장이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세부 항목을 열었죠. 특수 강철 발주량 급증, 군수 부품 납품 일정 조정, 해상 운송 경로 변경. 하나하나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의미가 달라져요. 누군가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일본 정치권의 강경 발언이 헤드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안보 위협 증가, 독자 방어 역량 강화 필요 동맹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야 같은 문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를 넘겼어요. 대부분 중국과 북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한 분석 기사의 키워드 빈도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중국이란 단어는 32번 등장했는데 한국이란 단어는 47번 나왔더군요. 저는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상했어요. 사람들은 위협을 말할 때 진짜 비교 대상을 무의식 중에 더 자주 언급하거든요. 다시 데이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탭을 열었어요. 한국 조선소 가동률 추이, 원전 부품 수출 동향, 방산 계약 체결 건수, 모두 우상향 곡선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통합 시스템 납품 항목이었죠. 조선, 전자, 소재가 한 패키지로 엮여 움직이는 계약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에요. 생태계 전체가 연동되어 돌아간다는 증거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반,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니 국방부 상황실이었어요. 저는 21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퍼입니다. 케일라, 미안한데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올 수 있어? 헤그세스 장관님이 직접 부르셨어. 상대방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긴장한 거였죠.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불안이 숫자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차키를 쥐고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중국과 북한만 보고 있을 때 진짜 질문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일본은 왜 하필 지금 저런 말을 꺼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한국을 더 자주 언급하고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펜타곤으로 가는 길, 워싱턴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그리고 백악관 안보팀까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하퍼 분석관, 여기 앉으세요. 누군가 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스크린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특히 국무부 쪽 사람들은 뭔가 이미 한바탕 설전을 벌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죠. 화면에는 일본 방송 캡처 이미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봤겠지만 지난 12시간 동안 일본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독자 방위 역량 강화 핵 억지력 재검토 같은 표현들이 공개석상에서 나왔어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일본 주요 언론 헤드라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헤그세스 장관의 시선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분석관들에게 멈췄죠. 북한 미사일은 작년에도 있었고 중국 군사훈련도 늘 있던 일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일본은 갑자기 이런 카드를 꺼낸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무부 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제 생각엔 국내 정치용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강경 이미지가 필요한 시점이죠.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중국 견제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졌으니까요.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뭔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키워드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을 분석한 거였죠. 중국이란 단어는 32번 나왔습니다. 북한은 28번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47번 등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건 그냥 우연 아닙니까? 한국은 우리 동맹이고 자주 언급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말할 때 진짜 비교 대상을 무의식 중에 더 자주 언급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산업 데이터였어요. 지난 3개월간 한국의 조선소 가동률은 92%를 넘었습니다. 원전 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요. 특히 주목할 건 이겁니다. 그래프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통합 시스템 수주 건수입니다. 조선, 전자, 소재가 한 패키지로 엮인 계약들이죠. 작년엔 12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36건을 넘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일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어요. 장관님, 일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에요. 중국의 군사력도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속도입니다. 제 대답에 몇몇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핵무장이든 뭐든 그걸 말로만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고 배치하고 운용하려면 생태계 전체가 돌아가야 하죠. 조선소, 원전, 전자, 소재, 그리고 그걸 묶는 공급망까지. 일본은 그 생태계의 병목을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제약도 있고 산업 연동도 느리죠.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의사결정부터 건조, 운용까지의 사이클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바로 전력화 속도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무부 쪽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한 말을 꺼낸 건 한국 때문이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에 준비된 시스템 때문입니다. 일본은 말로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반면 한국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퍼 분석관, 당신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뭡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봤죠. 좋습니다. 계속 파고들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며 에단 리드가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연구실 소속 46살의 해상전력산업분석연구원이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태블릿을 든 채 약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리드 연구원, 마침 잘 왔어요. 하퍼 분석관 얘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에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전에 몇 번 같이 일한 적이 있었죠. 그는 조선과 원전 산업의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넘겼어요. 일본이 만약 정말로 독자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면 세 가지 병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조선 능력입니다. 특수 선박 건조 경험은 있지만 최근 10년간 대형 프로젝트가 끊겼어요. 인력도 노령화됐고 젊은 기술자 유입도 느립니다. 두 번째 그래프로 넘어갔죠. 둘째, 원전 연동입니다. 후쿠시마 이후 여론이 차갑습니다. 재가동도 힘든데 새 프로젝트는 정치적 부담이 크죠. 세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셋째, 법적 제약입니다.
평화헌법 개정 논의만 해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이걸 뚫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세 가지가 이미 연동되어 돌아갑니다. 조선소는 풀가동, 원전은 수출까지 하고 법적 제약도 상대적으로 적죠. 국무부 쪽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 논리 아닙니까? 군사적 위협과는 다른 문제죠.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에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3개월간 추적한 자료입니다. 조선, 원전, 전자, 소재 산업의 연동 지표죠. 에단의 손가락이 그래프를 짚어갔습니다. 한국은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입니다. 조선소에서 특수 선박을 만들 때 원전 기술이 전력 시스템에 들어가고 전자부품이 통제 체계를 담당하며 특수 소재가 선체를 구성합니다. 한 패키지로 돌아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의사결정부터 설계, 건조, 시운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10년 전엔 5년 걸리던 게 지금은 3년이면 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군요.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은 지금 출발선에 서려는데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일본 입장에선 공포죠. 누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큰 소리치는 겁니까? 뒤처져 있으니 말로라도 앞서려고. 에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집니다. 일본이 강경 발언을 하면 할수록 실제 능력과의 괴리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럼 신뢰도는 떨어지고 동맹 내 입지도 흔들립니다. 저는 에단의 말에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이 체면을 세우려고 더 큰 말을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럼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헤그세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리하면 일본의 강경 발언은 실제 능력보다 불안감에서 나온 거고 그 불안의 핵심엔 한국의 속도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단과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도 동맹이고 한국도 동맹입니다. 에단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동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이어받았죠. 우리는 준비된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과시가 아니라 신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좋습니다. 백악관에 올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틀 안에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에단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에단. 당신이 없었으면 설득력이 약했을 거예요. 에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케일라, 솔직히 나도 불안해. 우리가 지금 건드리는 게 뭔지 알잖아. 동맹 사이 균형 문제는 칼날 위를 걷는 거야. 그래도 해야죠. 거짓말보단 진실이 낫잖아요. 에단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럼 이틀 안에 완벽한 자료 만들자. 백악관이 의심할 틈도 없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에단, 이것 좀 봐요. 에단이 다가와 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었어요. 일본 여당 중진 의원의 생방송 인터뷰가 막 시작됐다는 속보였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일본 여당 강경파 중진인 가토 렌지 의원이 오늘 저녁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토 의원은 인터뷰 도중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잠시 녹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잡음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어였지만 동시통역이 깔렸어요. 우리가 진짜 불안해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가토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죠. 한국입니다. 그들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논의할 때 그들은 이미 완성하고. 바로 그 순간 방송이 뚝 끊겼습니다. 잡음만 흘렀어요. 아나운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연결이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미 속보가 터지고 있었죠. 일본 가토 의원, 생방송 중 돌발 발언.
한국의 속도가 불안 발언 후 방송 급중단. 일본 정치권 긴급 진화 모드. 댓글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수백 개씩 올라갔어요. 뭐야 진짜 속마음이었네. 방송 왜 끊었어? 더 듣고 싶은데. 일본 완전 당황한 거 아니야? 한국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우려했던 일이 바로 터진 겁니다. 일본이 체면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낸 거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난리였어요. 가토의 발언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송 화면을 녹화해서 올렸더군요. 삭제되기 전에 캡처한 거였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가토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토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죠. 북한, 중국, 물론 위협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불안해하는 건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터뜨리기로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입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이요? 동맹국인데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들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조선, 원전, 반도체, 방산, 모든 게 연동되어 돌아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이미 실행하고 우리가 논의할 때 그들은 이미 완성하고 바로 그때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행자가 귓속말을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후에 화면이 블랙아웃 됐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드디어 진심 나왔네. 일본은 우리 무서워했던 거야. 말도 안 돼. 한국이 뭘 했다고. 방송 끄는 게 답이다. 진짜였다는 증거. 가토 정치 생명 끝났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케일라 봤어? 지금 막 봤어요. 이거 완전히 터진 거야. 일본 정부에서 긴급 성명 준비 중이래. 개인 의견이라고 선 긋는다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죠. 이미 퍼졌어요. 삭제하면 할수록 더 확산될 거예요. 그게 문제야. 일본이 진화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진짜구나라고 생각할 거야. 에단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연락 왔어? 아직. 근데 곧 올 거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속속 긴급 기사를 올리고 있었어요. 가토 의원 발언, 개인 견해일 뿐. 정부 입장 아니다. 외무성 강조. 방송사, 기술 오류로 중단 해명. 하지만 해명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댓글들이 더 격렬해졌어요. 기술 오류. 누가 믿어? 개인 견해면 왜 방송 끊었어? 이거 완전 검열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회의실에서 제가 경고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강한 말을 꺼내려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였죠. 잠시 후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방부였어요. 하퍼입니다. 분석관님, 내일 오전 9시 백악관 브리핑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서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에단과 함께 자료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국무부, 국방부, NSC, CIA까지 모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대통령 브리핑 직전 단계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사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측에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언급량이 12시간 만에 3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확산 중이고요. NSC 쪽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프레임입니다. 지금 여론은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로 굳어지고 있어요. 이건 동맹 구조 전체를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쪽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편을 들 순 없습니다. 한국도 우리 동맹이고 실제로 산업 역량은 한국이 앞서 있으니까요.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모두들 어떻게 메시지를 내느냐만 고민하고 있었죠. 정작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어떤 말을 할까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보여줄까예요. 무슨 뜻입니까? 일본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 거짓말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솔직해서죠. 사람들은 이제 알아버렸어요. 일본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난밤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부 반응은 둘로 갈립니다. 절반은 가토가 실수했다고 하고 절반은 가토가 용기 냈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 사회가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반응은 또 다릅니다. 분노보다 당혹감이 많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릴 두려워하나 같은 반응들이죠. 애단이 거들었습니다. 국제 여론은 더 복잡합니다. 유럽 쪽은 일본의 솔직함에 주목하고 중국은 동맹 균열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루비오 장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말로 덮을 건지, 팩트로 정리할 건지. 팩트로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이 왜 불안해하는지, 한국이 왜 빠른지, 그 이유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과시가 아니라 준비를 보여주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IA 쪽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일본 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국이 앞섰다고 공식 인정하면 일본은 더 강경해질 겁니다. 애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이냐로 가야 해요. 강함은 경쟁을 부르지만 안정성은 협력을 부릅니다. 국방부 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준비된 파트너와 일한다가 되어야 하는 거군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병목, 한국의 속도, 그리고 우리의 선택. 이걸로 대통령 브리핑 올라가면 됩니다. 루비오 장관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가죠.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일본 쪽 반응을 예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더 강한 말을 꺼낼 겁니다. 체면을 지키려고요. 그럼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팩트로 중심을 잡으면 일본의 강한 말은 오히려 공허해질 겁니다. 루비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대통령 브리핑 들어갑니다. 준비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에단과 단둘이 남았어요. 케일라,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에단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말보단 낫잖아요. 거짓말과 외교는 종이 한 장 차이야. 알아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면 나중엔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에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기도나 하자. 대통령이 우리 말을 받아들이길.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보좌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지금 당장 집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보자고 하십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를 향했습니다. 하퍼 분석관이군요.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루비오 장관이 당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흥미롭더군요. 대통령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제가 만든 한 장짜리 분석 자료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한다. 이게 당신 결론입니까? 정확히는 한국의 속도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속도? 네. 의사결정부터 실행까지의 속도요. 조선, 원전, 전자, 소재가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속도 말입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왜 중요합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일본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건 실제 능력보다 불안이 크기 때문이에요. 반면 한국은 조용하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큰 소리 내는 쪽을 믿을 건지, 준비된 쪽을 믿을 건지. 대통령이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루비오는 뭐라고 합니까? 팩트로 가자고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헤그세스는 준비된 파트너와 일하자고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생각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병목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법, 산업, 여론,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낼 텐데요. 화낼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거짓말보다 낫습니다. 대통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실? 워싱턴에서 그런 말하면 웃음거리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대통령이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내려다 보였죠. 좋아요. 팩트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브리핑 자료, 메시지 톤 모두 당신이 직접 관리하세요. 잘못되면 당신 목이 날아갑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본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동맹 둘 다 필요합니다. 한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닙니다. 우리 편이에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이틀 안에 최종 브리핑 자료 올리세요. 내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대통령이 다시 불렀어요. 하퍼. 네. 당신 용감하군요. 아니면 무모하거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 다일 겁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에단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해야 해요. 이틀 안에 완벽한 자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뭐래? 팩트로 가래요. 대신 우리가 책임지는 거죠. 에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일라, 우리 지금 칼날 위를 걷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이미 새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일본 언론 반응, 한국 정부 입장, 중국 매체 보도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에단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밤 새울 준비해. 이틀은 짧아.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죠.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재정렬말이 아닌 시스템 중심 분석.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하퍼입니다. 분석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국방부 상황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또 터졌습니다. 방위상이 기자회견 중입니다. 저는 에단을 봤습니다. 그도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하고 있는데요.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화면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서 있었어요. 우리의 발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토 의원의 한국 언급은 무엇입니까? 고이즈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갑자기 끊겼는데요.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은 검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이즈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에단을 봤습니다. 시작됐어요. 일본이 더 깊은 구멍을 파고 있어요. 우리 자료가 더 중요해졌네. 네. 이제 우리가 판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이틀째 밤 사무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에단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은 이미 5개째였습니다. 케일라, 이 부분 좀 봐. 에단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였죠. 일본 내부에서 재밌는 움직임이 포착됐어. 삭제된 가토의 영상이 지하에서 돌고 있어. 지하요? 응. 공식 채널에선 다 지워졌는데 개인들이 백업해둔 거야. 다국어 자막까지 달아서. 저는 화면을 당겨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누군가 가토의 발언을 20초짜리 클립으로 편집해서 올린 거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 자막까지 달려 있었죠. 조회수가 얼마예요? 200만을 넘었어. 그것도 12시간 만에. 에단이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댓글이야. 일본 사람들 반응이 갈리고 있어. 댓글들을 훑어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린 거였어요. 가토가 용기 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 미친 짓이다. 동맹을 왜 건드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다. 한국이 뭘 잘못했나? 열심히 한 게 죄냐?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요. 일본 사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그 분열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에단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돌렸대. 비공식이지만 우리한테 흘러들어왔어. 결과가 어때요? 국민의 47%가 독자 방위 강화에 찬성이야. 근데 52%는 동맹 유지를 원해. 완전히 반반이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지옥이겠네요.
어느 쪽을 택해도 절반을 잃어요. 그래서 더 강경해질 수도 있어. 체면을 지키려고.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어요. 하퍼입니다. 분석관님, 서울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외교부가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아주 짧게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한국은 동맹 관계를 존중하며 지역 안정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한다. 딱 이 한 줄입니다. 에단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더 이상 언급 없습니다. 청와대도 침묵이고요. 전화를 끊자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하네. 한국은 말을 아끼고 있어. 과열을 피하는 거죠. 일본이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한국은 냉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 대비가 국제 여론을 움직일 거야.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어요. 에단, 우리 방향 맞죠? 말이 아니라 시스템, 과시가 아니라 준비. 맞아. 근데 케일라. 에단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이 자료 올리면 판이 완전히 바뀔 거야. 일본은 더 강경해질 수도 있고 한국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우리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더 큰 혼란이 올 거였습니다. 에단,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거짓말로 덮으면 나중엔 더 큰 폭발이 와요. 알아. 근데 무섭긴 해.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죠. 에단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우리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문장들을 다듬었어요. 모든 단어, 모든 숫자가 정확해야 했습니다. 틀리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새벽 5시, 드디어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한 장, 딱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의 병목법, 산업, 여론, 한국의 속도, 연동, 전력화, 준비, 미국의 선택말이 아닌 시스템, 과시가 아닌 신뢰. 저는 파일을 백악관으로 전송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보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야? 네.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에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케일라,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존경해. 왜요? 넌 옳은 일 하려고 목숨 거는 타입이야. 워싱턴에선 보기 드문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목숨까지야. 진심이야. 대부분은 안전한 쪽을 택해. 근데 넌 진실을 택했어. 고마워요, 에단. 근데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냥 내 뒤를 따라간 거야.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조용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곧 폭풍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집에 가서 샤워나 하자. 몇 시간 후면 답이 올 거야. 그러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전송 완료. 돌이킬 수 없었죠. 문을 나서는데 에단이 말했습니다. 케일라,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보다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사흘째 오전,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편 모니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단이 옆에 서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작하네. 백악관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손에는 제가 만든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 발표는 최근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맹국을 존중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모두 중요한 파트너죠. 하지만 우리의 협력 방향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제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첫째,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을 겨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력의 우선순위는 준비된 파트너 중심으로 갑니다. 준비된 파트너가 누굽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산업 연동, 공급망 안정성, 신속한 전력화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말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을 의미한다는 걸. 저는 에단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판을 바꿨어요. 아직 몰라. 일본 반응 봐야지.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이었어요.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 소집됐습니다. 누가요?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저는 에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옆방으로 이동해서 일본 뉴스를 틀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국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입니까? 다카이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미국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방위비 증액, 산업 기반 강화, 법적 제약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에단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어. 일본이 경쟁 모드로 들어갔어.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였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울발 소식이었어요. 한국 청와대에서 논평 나왔습니다. 내용이요? 한국은 지역 평화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며 불필요한 경쟁을 원치 않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말을 아끼네요. 네. 대신 산업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조선소 3곳이 미국과 신규 계약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부품 공급 계약도 추가로 체결됐고요. 에단이 웃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거네. 똑똑해요. 일본이 말로 경쟁하는 동안 한국은 계약서로 답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 질문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 편을 든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과시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합니다. 일본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도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 준비된 모든 파트너를 환영합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새로운 외교 기조입니까? 새롭다기보단 명확해진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핸드폰엔 이미 속보 알림이 쌓이고 있었어요. 미국 준비된 파트너 중심 외교 1000명. 일본 긴장, 한국 담담. 동아시아 지형 변화. 트럼프 행정부, 팩트 중심 동맹 재편 시작. 에단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케일라, 우리 해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도 첫 단추는 잘 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어요. 일본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고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하퍼 분석관, 펜타곤으로 와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일본에서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에단을 봤습니다. 가야 해요. 나도 간다. 우리는 서둘러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든 이 판이 어디로 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차창 밖,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펜타곤 상황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NSC 팀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퍼, 리드, 여기 앉으세요. 헤그세스 장관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일본 의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방위비 증액안을 상정했어요. 화면에는 일본 의사당이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증액합니까? 전년 대비 4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에단이 중얼거렸어요. 미쳤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고. 루비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메시지예요. 일본이 우리 발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체면 싸움이군요. 제가 말하자 루비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여주려는 거죠. 실제로 가능합니까? 헤그세스가 물었습니다. 에단이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론 힘듭니다. 예산 증액은 쉬워도 산업 기반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요. 그럼 이건 쇼입니까? 쇼라기보단 결의 표명이죠. 국내용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 상황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방산 수출 계약 3건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계약 규모가 떴어요. 총 120억 달러입니다. 헤그세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의도적입니까? 루비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계약들은 몇 달 전부터 진행됐을 겁니다. 단지 공개 시점이 지금일 뿐이죠. 그게 더 무섭네요.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는 뜻이니까. 에단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는데 한국은 이미 실행 중인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 루비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 올라갑니다. 우리 입장을 재확인해야 해요.
어떤 입장입니까? 말이 아니라 시스템, 과시가 아니라 신뢰. 이걸 흔들지 말자는 겁니다. 헤그세스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준비하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미 준비된 쪽과 일한다는 거죠.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백악관에서 온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잘했어요. 저는 에단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첫 고비는 넘긴 거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에단이 말했어요. 케일라, 솔직히 놀랐어. 우리 자료가 이렇게까지 판을 바꿀 줄 몰랐거든. 저도요. 그냥 팩트를 정리한 건데. 팩트가 가장 강한 무기야.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지만 진실은 안 무너지니까. 우리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하퍼입니다. 분석관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요? 일본 여론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엔 도쿄 거리가 나왔어요. 한쪽에선 독자 방위 강화를 외치고 다른 쪽에선 동맹 유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반이네요. 에단이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지옥일 거야. 어느 쪽을 택해도 절반을 적으로 만드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던진 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 몰랐어요. 에단,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잘했어. 거짓말보단 진실이 낫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진실은 편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은 달콤하지만 진실은 쓰디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뭐 하죠? 지켜보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이제 각국이 선택할 차례야. 차를 몰고 가며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각국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일본은 준비를 선언했고 한국은 이미 준비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시간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에단을 봤습니다. 시간이래요. 맞아. 일본이 따라잡을 시간이 있느냐, 그게 관건이지. 만약 못 따라잡으면? 그럼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 그리고 일본은 더 불안해질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 없네요. 원래 외교는 끝이 없어. 하나 해결하면 다른 게 터지고. 우리는 침묵 속에 차를 몰았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하퍼,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와. 에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본에서 터졌어. 큰일이야. 저는 옷을 집어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니 상황실이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모니터마다 일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여당 내 강경파가 돌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브리핑을 정면으로 비난했어요. 화면엔 일본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토렌지가 중심에 서 있었어요. 미국은 동맹을 벌였다. 우리를 이류 파트너 취급했다. 가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독자 방위력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거 위험한 발언인데. 루비오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도쿄 대사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일본 내부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뭐라고 합니까? 침묵입니다. 어느 쪽도 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에단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론입니다. 일본 국민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래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무시했다는 응답이 63%입니다. 63%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헤그세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젠장. 우리가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팩트가 때론 칼날보다 아픕니다. 루비오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동맹은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도쿄 거리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반미 시위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플래카드엔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독자 방위로 가자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모였습니까? 도쿄만 5만 명 넘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에서도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에단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케일라, 이거 우리가 예상한 거랑 완전히 다른데. 알아요.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루비오 장관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에 긴급보고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CIA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반미 여론을 부추기는 공작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중국 소셜미디어 캡처가 떴습니다. 미국은 동맹도 버린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에게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가세했고요. 헤그세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우리가 판을 흔들었더니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케일라, 진정해.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촉발시켰잖아요.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에단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예요? 진실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지. 루비오 장관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께서 1시간 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도 참석하세요. 저요? 당신이 이 판을 만들었으니 당신이 해법도 제시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해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에단이 속삭였습니다. 케일라, 우리 너무 멀리 간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 네, 끝까지 가야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있을 거였어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하퍼입니다. 케일라 하퍼 분석관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이 일본식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경고요? 당신이 만든 보고서 때문에 일본이 위험해졌습니다. 강경파가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에단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였어? 모르겠어요. 근데 경고였어요. 경고. 일본 강경파가 통제 불능이래요. 에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케일라, 우리 정말 큰일 낸 거 아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1시간 후,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본에서 반미 시위라고요? 루비오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예, 대통령님.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퍼 분석관.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보고서가 이 난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진실? 진실이 동맹을 갈라놓으면 뭐합니까? 대통령님, 거짓말로 덮으면 나중엔 더 큰 폭발이 옵니다. 지금도 충분히 큰데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섰어요. 대통령님, 하퍼 분석관은 데이터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래도 책임은 져야죠.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퍼, 당신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을 자극하지 말고 한국과의 협력을 조용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수습입니까? 일본이 더 폭발하겠네요. 루비오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물러서면 우리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팩트 기반 외교를 선언했는데 여론에 흔들리면 앞으로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어요. 그럼 일본은 버립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일본이 준비하면 환영한다고 했잖습니까?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요. 당분간 지켜봅시다. 하지만 더 악화되면 하퍼.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목이 날아갑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에단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일단 유예해요. 근데 더 악화되면 넌 희생양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퍼 씨, 저 다시 전화했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당신 원본 보고서를 빼냈어요. 지금 일본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는 거죠? 당신을 돕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에단이 제 표정을 봤어요. 무슨 일이야? 보고서가 유출됐대요.
일본 언론에. 바로 그 순간 에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야. 받아볼게. 에단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진짜?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케일라, 일본 주요 언론이 내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어. 지금 난리야.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표적이 됐다는 거야.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었어요. 하퍼 분석관, 즉시 귀가하십시오. 왜요? 당신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에단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케일라, 진짜 위험해진 거야. 가자. 우리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노트북을 열었지만 뉴스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케일라, 괜찮아?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에단,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케일라, 일본은 저를 적으로 몰고 백악관은 저를 희생양 삼으려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에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워싱턴이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 전 그냥 분석관이에요. 데이터를 정리했을 뿐이에요. 알아. 근데 내 데이터가 판을 흔들었어. 그래서 내가 표적이 된 거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에단, 전 이제 어떡하죠? 버텨. 지금 물러서면 내가 한 일이 다 무너져. 하지만, 케일라, 넌 옳은 일 했어. 거짓말 대신 진실을 택했잖아.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누구나 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가 도배되어 있었어요. 미 분석관 보고서 유출, 일본 여론 분노, 케일라 하퍼, 동맹 파괴자인가 진실 추구자인가, 백악관, 하퍼 보고서와 거리두기 시작.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절반은 저를 비난했고 절반은 저를 옹호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표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그 목소리였어요. 하퍼 씨, 누구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편? 제 보고서를 유출시켜 놓고요. 제가 유출한 게 아닙니다.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그럼 누가 유출했어요? 일본 내부 강경파입니다.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저예요? 당신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진실은 늘 위험합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버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옳았다는 걸. 하지만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데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증명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지만 제 안은 폭풍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이 정확했습니다. 데이터도 맞았고 분석도 맞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문득 대학원 시절 교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너를 올바르게 만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저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택했고 감정 대신 데이터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루비오 장관이었어요. 하퍼. 네, 장관님. 포기하지 마세요.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지금은 힘들지만 버티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팩트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진실이 증명될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결심을 굳혔어요. 물러서지 않겠다고. 에단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일라, 얼굴이 좀 나아졌네.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기로요. 좋아. 나도 함께 할게. 우리는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이미 와 있었어요. 하퍼 분석관 앉으세요. 루비오 장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세요. 화면엔 한국 외교부 성명이 떠 있었어요. 한국은 팩트 기반 협력을 지지하며
투명성 있는 파트너십을 원한다. 이게 다예요? 네. 짧지만 명확합니다. 한국은 우리 입장을 지지한다는 거죠. 에단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프가 떴습니다. 조선, 원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 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안 하지만 실행은 하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거네요. 제가 말하자 루비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논쟁하지 않고 증명하고 있어요. 헤그세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 중이고요. 다카이치 총리는요? 침묵입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들어왔어요. 긴급 지시입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브리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죠? 내일 오전입니다. 전 세계 동시 발표예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최종 브리핑이라는 건 미국의 확정 입장이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루비오가 저를 봤습니다. 하퍼, 당신이 다시 자료를 만드세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일본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이요? 네. 일본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로드맵을 제시하세요. 비난이 아니라 초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단이 거들었습니다. 나도 도울게. 같이 만들자. 우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의 병목을 어떻게 풀 수 있나. 저는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조선, 원전, 법적 제약, 각각의 해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에단, 일본이 조선 인력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처럼 젊은 인력을 끌어들여야죠. 임금 인상, 교육 프로그램, 경력 경로 제시. 원전은요? 여론을 설득해야 해요. 안전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기준을 따르는 거죠. 법적 제약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 개정안을 내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요.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한 장짜리 로드맵이 나왔어요. 일본의 준비 경로 단계별 실행 가능 방안. 에단이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거야. 비난이 아니라 초대. 완벽해. 밤새 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료를 백악관에 올렸어요. 1시간 후 루비오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정말요? 네. 하퍼, 당신이 판을 바꿨어요. 대결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에단을 봤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아직 발표 안 했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그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스크린에 제 자료가 떴어요. 우리는 모든 동맹국에게 열려 있습니다. 준비된 파트너와 협력하되 준비 중인 파트너에게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포함됩니까? 물론입니다. 일본이 제시된 단계를 따른다면 우리는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차별은요? 차별이 아닙니다. 진행 속도의 차이죠. 한국은 이미 준비됐고 일본은 준비 중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반응이 터졌습니다. 일본 언론도 달라졌어요. 미국, 일본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대결 아닌 협력, 새로운 기회. 에단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케일라, 드디어 빛이 보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실행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일주일 후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케일라, 도쿄에서 전화 왔어. 에단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일본 외무성이었어요. 하퍼 분석관님, 저희 총리께서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십니다. 그래서요? 로드맵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협력과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에단이 웃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네. 드디어 체면을 지키면서 물러선 거죠. 나쁘지 않아요. 바로 그때 루비오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에서도 연락 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이 일본과 산업협력 의향을 밝혔습니다. 조선, 원전 분야에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본과 직접 협력한다고요? 네. 경쟁이 아니라 상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구조고요. 에단이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그림이네. 3자 협력 구도.
헤그세스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승인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국 공동성명 발표합니다. 공동성명이요? 네.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위기였는데 이제는 협력이라니. 하퍼 분석관 헤그세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판을 만들었어요. 대통령께서 감사하신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 팩트가 세상을 바꿨어요. 금요일 아침 백악관 로즈가든 새 나라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과시가 아니라 신뢰로 가는 협력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일본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에단이 옆에 섰어요. 케일라, 우리가 해낸 거야. 믿기지 않아요. 넌 용감했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어. 무서웠어요. 지금도 떨려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트럼프가 대답했습니다. 3년에서 5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니까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을 돕습니까? 이재명이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모두에게 이익이니까요.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다카이치가 답했습니다. 작동시키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정원을 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퍼 씨, 축하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진짜 정체가 뭡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옳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도운 거죠? 진실은 도와줄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할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에단이 다가왔습니다. 케일라, 저녁 먹으러 가자. 축하해야지. 좋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실은 외로워도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익숙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평온했어요. 동아시아 긴장 지수는 45, 안정 구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최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일본은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시작, 원전 안전성 재검토 완료, 젊은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 론칭.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빨라졌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3자 협력으로 수주가 늘었고 기술 이전도 활발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결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케일라, 자고 있어? 아니, 데이터 정리 중이에요. 여전하네. 근데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인터뷰했어. 3개월 전 위기를 회고하면서. 저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떴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차분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죠. 하지만 미국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깨웠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영상을 끄고 미소 지었습니다. 에단, 우리 정말 해냈네요. 응, 넌 해냈어, 케일라. 진실로 세상을 바꿨잖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떨며 데이터를 봤던 밤, 모두가 저를 비난했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어둠.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진실을 믿었고 끝까지 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첫 번째 보고서가 있었어요. 동아시아 안보구조의 재정렬말이 아닌 시스템 중심 분석. 한 장짜리 자료. 이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협력의 지속 가능성 3국 파트너십 모니터링.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였어요. 일본의 진행률,
한국의 협력 건수, 미국의 지원 규모,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하퍼 씨,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나요? 가끔요. 당신이 잘하는지 궁금해서요. 전 잘하고 있어요. 덕분에요. 제 덕이 아닙니다. 당신 용기 덕이죠. 이제 정체를 밝히실 건가요?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계속 진실을 말한다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믿었던 거예요. 안녕히, 케일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마 마지막 일 거였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두려움을 봤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아니에요. 진실이 바꾼 겁니다. 저는 단지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을 뿐이죠. 에단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케일라, 넌 영웅이야. 알고 있어?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전 그냥 분석관이에요.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죠. 그 데이터가 세상을 구했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세상이 또 흔들릴 때까지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숫자가 흔들릴 거라는 것을. 그때도 저는 여기 있을 거라는 것을. 진실을 말하기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증명하기 위해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쌓였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진실은 때로 외롭지만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동아시아 판도를 뒤집은 이 실화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감동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